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친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달라이라마가 머물고 있는 호텔방의 거실로 들어가자 그가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차를 따를 동안 그는 황갈색 신발을 벗고 커다란 의자에 편히 몸을 기댔다. 편안한 어조로 하지만 무엇이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자신의 찬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자, 시작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를 지은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방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대화를 시작할 시간을 기다리며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무심코 친구나 애인을 구하는 광고가 펼쳐져 있는 한 신문을 집어들었다. 나는 지면을 빽빽히 채우고 있는 광고를 훑어보았는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 짝을 찾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사람들은 다른 인간의 존재와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달라이라마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도 여전히 그 광고들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준비된 질문을 제쳐놓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나는 그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나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따금 외로움을 느끼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외로움에 대처하느냐고 물어볼 작정이었다.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과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로운 적이 없다고요? 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다.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외롭지 않을 수가 있죠? 달라이라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모든 인간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난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곧바로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거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게는 그런 마음이 비교적 적은 것도 외롭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난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며 내가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편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먼저 자비심이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일단 자비심을 유치하고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비심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곧바로 그런 마음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자비심을 가지려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저절로 변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면 자연히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지면 타인으로부터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당신이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당신은 융통성 있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다시 말해 배타적이고 화가 나고 냉담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가장 친한 친구가 다가와도 당신은 불편한 생각만 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주길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자신이 먼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문제를 일으키고 단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전혀 외롭지 않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에 내가 놀란 이유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내게서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외로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심리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외로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외로움이라는 주제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연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외로움을 느꼈거나 현재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미국 성인의 4분의 1이 조사받기 전 2주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우리는 흔히 썰렁한 아파트나 양로원의 초라한 방에서 떨어져 내리는 노인들만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로움으로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10대나 20, 30대 성인들도 노인들만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심리 연구가들은 외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연구가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대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문제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이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시선을 받아들여 반응하는 사교적인 기술이 모자란다. 이를테면 언제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런 사교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방법은 사교적인 기술이나 외면적인 행동을 바꾸는 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곧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좋아했다. 자비심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다. 처음에 나는 외롭지 않다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그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런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는 그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했다. 그가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자주 보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상대방을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곤 했다. 그가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그가 원래 다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자비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매일매일을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 자비심을 이용하고 그런 마음을 더욱 키워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했다. 사실 이것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달라이라마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들에게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존재 안에는 자기 완성을 위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리하기 위해서는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15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고 그들 속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도 꽤 많았다. 달라이라마는 공덕의 밭에 대한 불교 교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불교에서 공덕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긍정적인 흔적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공덕은 긍정적인 행동을 한 결과가 정신으로 연결된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공덕의 밭이란 사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근원이나 토대라고 설명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그것은 사람이 미래에 환생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개인이 가진 공덕의 저장소이다. 불교 교리에는 두 가지 공덕의 밭이 있다고 달라이라마는 설명했다. 하나는 붓다들의 세계와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들의 세계이다. 공덕을 쌓는 한 가지 방법은 깨달음의 존재인 붓다들 속에서 존경과 믿음과 신뢰를 이루는 일이다. 또 다른 방법은 친절과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고
살생, 도둑질, 거짓말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것이다. 공덕을 쌓는 두 번째 방법에선 붓다들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공덕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공덕에 밭이 된다는 달라이라마의 설명은 아름답고 감성적으로 들렸다. 그것은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명쾌한 논리는 말 속에 담긴 굳은 신념과 하나가 되어 그날 오후 그의 강연에 특별한 힘과 효과를 불어넣었다. 강당 안을 둘러보자 많은 청중들이 진정으로 감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사실 그들만큼 몰두해 있지는 않았다. 강연에 앞서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 나는 자비심의 중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런 내 성향에 비춰볼 때 친절과 자비심에 대한 말은 약간 감상적으로 들렸다. 달라이라마가 강연을 하는 동안 내 마음은 산만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남몰래 강당 안을 둘러보며 유명 인사들과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강연 전에 식사를 많이 한 탓인지 졸음이 몰려왔다. 나는 꿈과 현실 사이로 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난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건강, 물질, 친구 같은 요소들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만든 약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당신이 이용하는 모든 편리한 물건들을 살펴봐도 그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 모든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걸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좋은 친구와 동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 곧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만 이 모든 요소들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은 없어선 안 될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인간과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다른 존재들에 대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나는 늘 친구와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의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자립적인 인간이었다. 사실 나는 나의 그런 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나아가 남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남몰래 경멸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달라이 라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다시 산만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코 셔츠 소매에서 풀려나온 시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달라이 라마의 말이 가슴에 다가오면서 어느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셔츠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먼저 면화를 키운 농부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밭을 일굴 수 있도록 농부에게 트랙터를 판매한 세일즈맨이 생각났다. 그러자 그 트랙터를 만드는 데 관계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트랙터의 부품을 이루는 금속을 만들기 위해 광산에서 광석을 캐낸 광부들도 떠올랐다. 트랙터를 설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면화를 가공한 사람들과 그것을 천으로 짠 사람들, 그 천을 자르고 염색하고 바느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셔츠를 가게로 운송한 인부와 트럭 운전사들, 그리고 셔츠를 나에게 판 점원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애착을 갖는 자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순전히 환상이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고 있다는 심오한 느낌이 내 가슴 가득히 밀려왔다.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느낌은 나를 울고 싶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엔 역설이 담겨 있다. 우리 문화 속에는 강한 독립성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해 줄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여전히 관계를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달라이라마는 우리는 여전히 독립적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다. 사실 한 사람과 각별히 친한 관계를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달라이라마는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고 권한다. 사실 그의 목표는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늦게 그가 머무는 아리조나의 호텔방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제 오후 강연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들의 공덕을 쌓는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이 너무도 다양하고 성격이 다른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말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친밀감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느낌과 두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서양의 심리치료에선 그런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달라이라마는 내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 또한 그런 친밀감을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친밀감을 빼앗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당신이 티벳에서 성장할 당시에 사람들은 당신을 왕이나 심지어 신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고 심지어 당신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거리감이나 고립감을 느끼진 않았습니까? 또한 당신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어린 시절부터 승려로 키워졌고 승려가 되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떨어진 느낌을 갖게 하지는 않았나요? 다른 누군가와 또는 배우자 같은 특별한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었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 내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난 어머니와 선생님과 개인 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두려움, 관심을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티벳에 있을 때 나라의 경축일이나 대중적인 행사가 열릴 때면 일정한 의식을 치르고 전례를 지켰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면 주방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며 주방 사람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린 농담을 섞어가면서 잡담을 하고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도 없고 거리도 두지 않으며 아주 편안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따라서 내가 티벳에 있을 때나 망명객이 된 후로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들이 없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내 성격과 관계가 있겠지요. 난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한마디로 비밀을 못 지키는 것이지요.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계속 말했다. 물론 그런 성격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에 붙여야 할 일에 대해서 카샥에서 어떤 논의를 한다면 카샥이란 티벳 망명 정부의 내각이랍니다. 난 바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마음속을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 덕분에 난 친구들을 더 쉽게 사귈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알고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문제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난 곧바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 많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인 달라이 라마에게 자신의 고통과 기쁨을 말하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난 많은 사람들과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낍니다. 과거에 티벳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갖거나 중국의 침략 위험 등을 걱정할 때면 난 내 방으로 가서 방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티벳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달라이 라마가 나란 일에 대처하면서 청소부와 의논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면 내가 가진 문제나 고통을 함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가 우리 존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 영향력 있는 영국 심리 분석가 존 보울비는 자신의 책에다 다음과 같이 썼다. 다른 존재에 대한 애정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은 돌아간다. 애정으로부터 인간은 에너지와 삶의 기쁨을 얻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힘과 기쁨을 준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과 전통적인 지혜가 일치한다. 친밀감이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친밀한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의학 분야의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이 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공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있는 사람들이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대수술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날 확률이 높으며 암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병에도 덜 걸린다는 것이다.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는 1000명이 넘는 심장병 환자를 연구한 끝에 배우자나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린 후 5년 안에 죽을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알라메다 카운티에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9년이 넘게 조사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사회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낮고 암 발생률도 적었다. 또한 네브라스카 의과대학이 수백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은 더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 낮았다. 지난 몇 해 동안 서로 다른 연구가들이 친밀감과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어도 6번의 폭넓은 조사를 실시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뒤 다양한 연구가들은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친밀한 관계가 실제로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친밀감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똑같이 중요하다. 심리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다른 인간들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아기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 그것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갖는 모든 불안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다. 존 볼비 또한 프롬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실험 증거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볼비의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첫 해에 엄마나 아빠처럼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과 떨어지면 반드시 공포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친밀한 관계를 잃는 일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의 근원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친밀감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일상생활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번 대화에서 달라이 라마가 말한 방법을 따른다면 먼저 친밀감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다시 말해 친밀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친밀감에 대한 옳은 정의와 이해를 찾는 일이다. 하지만 그 대답을 과학에서 찾는다면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데는 연구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것을 예외하고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밀감에 대한 연구를 대충 훑어보아도 친밀감에 대한 정의와 이론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 맨 먼저 눈에 띌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은 데스먼드 모리스의 이론일 것이다. 그는 동물 행동학에 대해 교육받은 동물학자의 시각으로 친밀감에 대한 책을 썼다. 친밀한 행동이라는 책에서 모리스는 친밀감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친밀하다는 것은 가깝다는 의미다. 내가 말하는 친밀한 행동은 두 사람이 신체 접촉을 할 때 일어난다. 순전히 신체 접촉의 관점에서 친밀감을 정의한 뒤 그는 계속해서 인간이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연구한다. 단순히 등을 두드리는 것에서부터 가장 에로틱한 포옹까지 그는 신체 접촉을 인간이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보았다. 우리는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기도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친밀감을 얻기 위해 사람 대신 주변에 있는 물건들, 이를테면 담배나 보석, 물침대 같은 것에 신체 접촉을 한다고 말한다. 대부분 연구가들은 친밀감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진 않지만 친밀감이 신체적인 가까움을 넘어선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친밀감이라는 말의 어원이 안 또는 가장 깊숙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인티마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연구가들은 친밀감이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친밀감을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쓴 댄 맥아담스 박사도 친밀감은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그는 친밀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는 소망은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소망이다. 친밀감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데스먼드 모리스의 의견에 반대하는 토마스 패트릭 말론과 패트릭 토마스 말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 이름이 웃기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위한 기술이라는 책에서 친밀감을 두 존재의 연결성으로 정의한다. 그들은 친밀감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친밀감이 인간들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들의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간과 무생물과의 관계도 그 안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나무와 별, 심지어 공간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의 친밀한 관계가 이상적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지역과 역사에 따라 다르다. 강한 친밀감을 느끼는 특별한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낭만적인 생각은 우리의 시대와 문화가 만든 것이다. 모든 문화가 그런 식의 친밀한 관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친밀감을 얻기 위해 우정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며 반면 미국인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한 배우자와의 낭만적인 관계에서 친밀감을 찾으려고 한다. 이 점에 주목한 일부 연구가들은 아시아인들이 열정과 같은 개인적인 느낌에 몰두하기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사회적인 것에 더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붕괴되어도 환멸을 덜 느낀다고 주장했다. 여러 문화 속에서 친밀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함께 친밀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또한 시대에 따라 극적으로 변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의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지금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당시에는 가족들은 물론 낯선 사람까지도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 또한 목욕하고 먹고 잠자는 공간까지 함께 이용했다. 하지만 당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준은 오늘날보다 상당히 형식적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친지나 이웃들끼리 이야기하는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100년 만에 사랑과 결혼은 대단히 낭만적인 것이 되었고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에게 친밀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무엇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행동인가에 대해서도 시대마다 생각이 달랐다. 16세기 독일에서는 신혼부부가 그 결혼을 인정하는 증인들이 가져온 침대에서 신방을 차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중세 사람들은 자신의 온갖 느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쁨, 분노, 두려움, 경건함, 심지어 적을 고문하고 죽이는 즐거움 같은 느낌을 상당히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중세 사람들은 미친 듯이 웃고 격정적으로 울고 폭력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했으며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중세사회의 사람들이 너나 없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자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인 친밀감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무분별하게 털어놓는다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할 개인적인 느낌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친밀감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 생각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사회, 경제, 문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현재 서양에서 말하는 친밀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혼란을 느끼기 쉽다. 머리를 자르는 일부터 해왕성의 달과 인간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론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친밀감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사람들이 친밀감을 경험하는 방식도 무수히 많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준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친밀감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에 시달리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해 심한 고통을 겪는다. 특히 고통스러운 경우는 낭만적인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이 인생의 한때를 살아가거나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다. 우리 문화에 있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가장 깊어진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매우 좁은 시각으로 친밀감을 이해하게 되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또한 특별한 누군가가 없을 경우에는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 안에 갖고 있다.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느끼면서 과감하게 생각의 폭을 넓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친밀감을 넓게 이해하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롭고도 똑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달라이라마와 외로움에 대해 얘기했던 일을 떠올렸다. 내가 우연히 신문에 난 짝찾기 광고를 보면서 시작하게 된 대화 말이다. 그 광고를 생각하니 한 가지 궁금증이 일었다. 그 사람들이 광고 문안을 작성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낭만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삶에 낭만을 가져다주고 외로움을 몰아내줄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친구나 가족 또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까? 또한 진실하고 깊은 만족을 주는 가능성을 가진 관계에 둘러싸여 있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친밀감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분명히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다. 달라이라마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친밀감은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기꺼이 마음을 열고 모두 같은 인간 존재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과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이다.